네, NBA 이야기를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는 느바베큐. 오늘은 특별 이벤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현길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느바베큐에서는 단일 경기 리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 팀버블스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파이널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두 팀 모두 서부에서는 강자로 꼽혔었고 네네. 지난 시즌에 미네소타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까지 올랐던 팀입니다. 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번 시즌 전체 1위를 거뒀던 팀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뭐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경기 그 과정을 쭉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 흐름만 좀 보자면은 스코어는 거의 비슷했지만 미네소타가 그래도 분위기를 괜찮게 끌고 갔잖아요. 미네소타가 경기 초반에 8대 0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5점을 넣으면서 출발이 좋았고 전반에 그 줄리어스 랜들 선수가 20득점을 넣으면서 네. 분위기가 좋았어요. 일단 초반부터 보면 초반에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베어가 그대로 나왔었는데 고베어가 네네. 2반칙에 걸리면서 조기에 라지 리드가 들어왔는데요. 라지 리드가 사실 이번 그 시즌에 오클라호마 시티에게 굉장히 강했던 선수예요. 주전 3번으로 나왔었고 예. 경기장 22.5득점 올렸던 선수인데 오늘 완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예, 오히려 라지 리드가 일찍 들어온 것이 안 좋았고요. 반면에 또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그 셰일 길저스 알렉산더가 고전한 가장 큰 이유가 네. 파울이 많이 안 물려서거든요. 근데 아하. 전반에 7개의 자유투를 던져서 5개를 넣었고요. 그 초반에 파울이 불리니까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라는 것. 그 1쿼터를 보면은 상대가 어차피 고베어가 나가면서 높이가 낮아지니까 8분 한 59초쯤에 OKC도 역시 스몰 라인업으로 바꿉니다. 헝그레를 빼고 월러스를 투입하면서 라인업을 바꿨는데 사실 OKC가 이번 시즌 볼 때 가장 무서운 점은 스몰 라인업일 때예요. 스몰 라인업일 때 워낙 선수들이 손질을 잘하기 때문에 스트리핑 그 이후에 턴오버 유발 그 다음에 속공 이거였는데 오늘 사실 후반에 이 스몰 라인업이 통하면서 경기를 갈랐습니다. 또 이날 경기에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밌었던 게 3분 10초를 남기고 제일런 클락 선수가 나왔거든요. 제일런 클락 선수 사실 그전 플레이오프에서는 6분밖에 안 뛰었던 선수고요. 거의 가비지테만 나온 선수인데 이 선수를 좀 빨리 투입했다는 거는 정규 시즌 때 이 선수가 3경기를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를 했는데 그중에 한 경기에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상당히 잘 막았어요. 21개의 야투를 중에 6개만 넣게 하는 그런 수비를 보였기 때문에 클락 선수를 투입한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스몰 라인업들의 손질이 좋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편 선수는 심리적으로 좀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 대등했다라고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턴오버 이후의 득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턴오버에 대한 득점이 4대 18. 아이고 꽤 많이 벌어졌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나마 턴오버에 대한 득점으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반면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랜들이 잘 터졌어요. 랜들이 3점슛 5개, 6개 중에 5개를 넣었고요. 이 쿼터에만 3개 던져서 3개 다 넣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저는 독이 됐다라고 봅니다. 후반에 랜들이 부진하게 되는데요. 사실 전반에 랜들이 터졌던 상황을 보면은 이게 랜들이 주도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외곽에서 나오는 받아서 나오는 어시스트에 의한 3점이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의 그 주 포인트는 역시 앤트맨이었고 그다음에 랜들은 주가 아니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자꾸 랜들 쪽으로 공격을 몰아주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감이 좋은 선수에게. 그게 약간 독이 될 겁니다. 전반에 랜들이 전반에 20득점, 네. 2쿼터에만 14득점 올렸고요. 3점슛 3개를 모두 다 성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는데 저는 이게 독이 됐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전반에서 3점슛 5개는 대부분 다 어시스트가 동반된 득점이었어요. 랜들이 주가 공격이 아니라 공이 돌면서 나오는 3점 하나 그리고 빠른 트랜지션에서 콘리가 준 패스를 받아서 넣은 3점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소위 받아먹는 것들. 그러니까 랜들이 주가 아니라 역시 공격에 주는 앤트맨이었는데 앤트맨도 역시 14득점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후반에는 이게 독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4점을 미네소타가 앞섰잖아요. 그리고 후반 들어서 이제 랜들이 자꾸 엘보우 지역에서 공을 달라고 하거든요. 엘보우 지역에서 공을 잡았을 때는 오클라호마 시티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손질을 하러 오거든요. 그렇죠. 네. 45도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코너 쪽에서도 올 수 있고 정면에서 올 수 있고 중앙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 수비에서 턴오버를 오늘 랜들이 결국 5개를 하고요. 네. 그 턴오버가 대부분 다 속공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턴오버의 3개가 엘보우 지역에서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랜드를 8득점에 묶을 수 있었고 오히려 속공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는 많이 기울었다. 그냥 그렇게 따지고 보면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꾸준하게 좋은 슛감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오히려 1쿼터하고 2쿼터에 보면 랜드를 오히려 포스트업을 시켜가지고 아예 밑에 쇼코너 쪽에 자리 잡게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손질을 방향이 제한적이죠. 두 군데 바로 그렇지, 줄어들어요. 그렇지. 한 군데가 더 줄어들고요. 앞 45도에서 오는 건 보입니다. 뒤에서 오는 것만 견제하는 면되고 뒤에서 오는 거는 어차피 빅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턴오버도 안 나왔었고 페이더웨이 슛도 나오고 그런 위치 조정이 조금 2차전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전반 스코어를 보니까 미네소타가 1쿼터 23점, 상대편이 20점, 석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미네소타가 석점 앞서 있는 상황이었고 2쿼터에 25대 24 거의 대등한 경기였단 말이에요. 전반이 48대 44 4점 차였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앞섰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일단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넷 레이팅에서 4위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거든요. 115.1점인데 상당히 저득점으로 묶었다. 이건 수비가 잘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후반 들어서는 너무 많은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죠. 자, 그럼 3쿼터부터 이제 흐름이 약간 바뀌잖아요. OKC로 좀 넘어가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3쿼터에서도 6분 12초에 하텐슈타인이 4반칙에 걸립니다. 여기서 근데 선수를 교체를 할 때 홈그랜을 바꾸지 않고요. 켄리치 윌리엄스라는 작은 선수를 또 투입을 해요. 그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센터 없이. 이런 라인업에서 뭐 턴오버를 많이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빠른 공격으로 되면서 이후에 6대 16 그런 그러니까 10점 차를 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승부가 많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켄리치 윌리엄스가 3점도 하나 넣고 뭐 알토란 같은 득점을 해주면서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그 랜들에게 공격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선수들은 죽고 랜들 역시 수비에게 당하는 그러니까 랜들이 팀을 웃기기도 했다가 울리기도 했다가 들었다 놨다 했네. 그죠? 그래서 뭐 3쿼터에 이미 10점 차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3쿼터 보면은 속공이 나오지 않았어요. 3쿼터에는. 하지만은 페인트 득점이 6대 20. 이게 대부분 다 빠른 공격 전환 이런 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미네소타는 참 아쉬운 게 이날 경기에서 고베어도 큰 활약을 하지 못했고 랜들도 후반에 부족했고 이날 경기 초반에 사실 랜트맨이 발목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것이 약간 영향이 있었는지 후반 들어서 랜트맨 역시 슛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랜들 선수가 28득점으로 득점은 가장 많이 해준 건 틀림없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후반에 8점이었고 턴오버가 5개였고 대부분이 상대 득점으로 이어졌다는 것. 미네소타는 기본적으로는 앤트맨이 터져야 되는 팀이고 랜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역전이 돼버린 거죠. 랜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공격이 말렸고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올 시즌 가장 무서운 점이 그거예요. 플레이오프 때도 29점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후반전에 스몰 라인업이 나왔을 때 수비 그다음에 그것이 공격을 속공으로 이어지는 장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디플렉션 1위가 당연히 OKC고요. 상대 턴오버에 의한 득점 역시 1위가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막혔었거든요. 정규 시즌 같은 활약을 못하게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오는 건 가장 큰 건 역시 수비였고 그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점수차를 확 벌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점수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알렉산더가 31득점. 그 외에도 이제 득점이 그래도 비교적 여러 명의 선수가 좀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죠. 특히 벤치 득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전반에도 벤치 득점이 크게 앞섰고요. 벤치 득점이 8대 13 전반에 앞섰고 후반에는 어차피 경기가 많이 기우니까 벤치들이 많이 나와서 뭐 이렇게 집계하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전반에 그리고 3쿼터에 벤치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 봤을 때 OKC가 보여준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수비 쪽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큰 그 전술적인 화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역 방어 그리고 매치업 헌팅. 이 두 팀 모두 매치업 헌팅을 했어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1쿼터부터 그 아무래도 상대 빅맨 랜들이나 고베어 이 선수들이 수비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략을 했고 그런 장면에서도 길저스 알렉산더가 어느 정도 공격을 했고요. 상대 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앤트맨이 역시 상대 쪽에 빅맨들을 끌어내면서 매치업 헌팅을 해봤는데
매치업 헌팅이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위력이 반감이 되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방어 상당히 재밌었던 건 1쿼터 후반이었는데 1쿼터 한 3분 정도를 남기고 갑자기 OKC가 2, 3지역 방어를 딱 꺼내요. 근데 이게 딱 한 포지션만 썼습니다. 랜들이 코너에서 잡아서 파울 얻고 그다음에 끝났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는 지역 방어를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역 방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너네 2차전 때 우리 지역 방어 준비해라. 에너지를 거기다 써라. 그걸로 압박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맛보기로만 보여주는 거네. 그러니까 1쿼터 후반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후반에 나온 게 아니라 1쿼터 우리 지역 방어 있으니까 너네 지역 방어 준비해.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랜들이 자유투를 넣자마자 미네소타도 지역 방어 씁니다. 원투투 지역 방어. 이것도 딱 한 포지션 돼요. 우리도 지역 방어 있다. 너네도 준비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2차전이 생각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방어 사실 레이커스와 미네소타가 1차전 때 만났을 때 미네소타가 가볍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가 사실 정규 시즌 때 지역 방어에 약했어요. 2, 3지역 방어에 약해서 그 미러키에게 대패를 당했거든요.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그래서 레이커스 2, 3지역 방어를 준비해왔어요. 근데 안일하게 준비해온 거죠. 미네소타는 얘네가 지역 방어 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깨는 준비를 했고요. 보통 미네소타가 지역 방어를 못 깨는 이유는 루디 고베어나 랜들이 하이포스트에 섰을 때 이 선수들이 지역 방어를 깨는 능력이 없어요. 패스를 잘 해주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레이커스전에서 깬 거는 제이든 맥다니엘스하고 앤트맨이 45도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하이에 쓰면서 깨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1차전밖에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OKC가 갑자기 2, 3지역 방어를 이렇게 준비해서 걸 보여주면은 미네소타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전 때 그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나올 거고 플리시 시리즈 중간에 아마 또 지역 방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쿼터에 양 팀이 지역 방어를 썼는데 이제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맛보기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역 방어를 상대가 쓰면 깰려면 참 쉽게 깰 수 있는 게 지역 방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알면은 예를 들어서 그 2020년도 그 파이널이 마이애미하고 레이커스였어요. 근데 마이애미가 사실 올라올 거라고 아무 생각을 못했는데 마이애미가 올라온 가장 큰 원동력이 2, 3지역 방어였습니다. 그 2, 3지역 방어는 그 우리나라 감독님들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처음 보는 지역 방어였어요. 2, 3지역 방어인데 보통은 가드가 앞에 둘, 그렇죠. 그리고 밑에 포워드 둘, 센터 하나잖아요. 네. 근데 포워드 둘이 앞에서요. 가드는 어디가 있어? 지미 버틀러하고 앞에 포워드 2명이 있었는데 이 선수 수비가 되게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오히려 가드들이 있었는데 가드들이 백인이고 수비가 약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수비 못하게 하고 앞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백인들 2명이 코너에 못하는 수비를 뱀 아데바요가 막 메꿔주는 수비였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이애미가 파이널에서 지역 방어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뱀 아데바요가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지역 방어의 그 축이 밑선에서 도움 수비 줘야 될 선수가 다쳤다는 거. 그리고 코너 쪽에서도 히로 선수가 다쳤거든요. 히로 선수가 신장이 2m 1이기 때문에 밑선에서도 되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다치다 보니까 185cm짜리 작은 선수가 밑선에 서게 되면서 그쪽을 공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7차전을 치르고 왔는데 레이커스는 일찌감치 4전 전승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 하는지 보고 온 거죠. 그래서 1차전부터 지역방을 가볍게 깹니다. 체력적인 여유도 있고. 왜냐하면 지역방을 깰 선수들이 많아요. 레이커스의 그 당시에 라전 론도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드와이트 하워드까지 하위에 막 세우면서 지역방을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막 세우면서 쉽게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과 아는 상태에서 당하는 게 다른데 일단은 우리 지역방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는 지역방을 주로 쓰기보다는 준비를 해라. 2차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제 2차전은 되게 재밌겠다. 만약에 근데 이 지역방어가 통한다 그러면 길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보면 덴버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그리고 휴스턴 이런 팀들이 보면 지역방어를 오래 쓰면서 경기를 잡은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그게 만약에 빨리 깨면은 지역방어를 길게 오래 못 쓰는 거죠. 당연히 못 쓰죠. 근데 대부분 다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지역방어를 못 깼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시리즈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반격의 신호탄이 됐고 그 시리즈 끝나는 거는 반대로 지역방어를 못 깨면서 상대가 못 깼는데 굳이 지역방어를 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감독들이 3점슛 2방을 맞으면 깨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이번 시리즈 보면은 빨리 3점을 안 맞아도 빨리 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깨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방어 그 사실 올 시즌 통계적으로 볼 때 지역방어가
쓰는 팀은 많아졌지만은 그 정규 시즌은 빈도수는 줄어들었거든요. 음.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빈도수 늘고 거의 모든 팀이 지금 지역 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대학농구에서는 오히려 지역 방어가 좀 줄어들고 그렇죠. 있다면서요? 지역 방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지역 방어를 깨는 준비를 다 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지역 방어를 40분 내내 쓰는 감독들이 많이 은퇴를 했어요. 짐 베하임 시라큐스 감독이라던가 뭐 과거 템플에 있었던 존 체이니 감독 같은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지역 방어의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미네소타가 그 전반 흐름이 지금 괜찮았는데 후반에 무너진 것은 결국 지적했던 랜들 활용도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랜드를 그 엘보우 지역에서 쓸 게 아니라 전반처럼 계속 그 받아먹는 슈터, 스팟업 슈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썼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점 슛 감이 워낙 좋거든요. 나중에 마지막 3점 슛은 거의 한 9m, 10m 정도에서 던지는 3점 슛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3점 슛을 거의 후반에는 던지지도 못했고요. 계속 엘보우 지역에서 공을 잡다가 턴오버 나와서 상대에게 속공을 주고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2차전 되면은 감독이 그 지점에 대한 보정이 있을 겁니다. 경기 끝나고 아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셰일 기어스도 얘기했거든요. 2차전은 어저스트먼트 경기다. 그러니까 보정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그 랜들에 대한 위치를 조정을 아마 할 것 같고요. 랜드를 다시 스팟업 슈터로 쓰는 것이 아니면 포스트업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아마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18점 밖에 못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전반에 14점이었는데 발목 부상의 여파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슛이 정말 안 들어갔고 일단 수비적으로 괴롭힌 선수들이 많아요. OKC는 루겐치 돌트가 맞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케이슨 월러스 맞기도 했고 알렉스 카로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발목 부상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2차전에도 그렇게 큰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 발목 괜찮냐 할 때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모습을 계속 보였던 앤서니이기 때문에 뭐 큰 우려는 없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보정을 해서 2차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미네소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미네소타가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어느 쪽에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사실 나즈리드 선수가 정규 시즌에는 22.5득점, 11리바운드로 거의 OKC를 폭격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첫 득점이 4쿼터 중반 돼서 나왔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3점은 다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견제를 당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 정규 시즌에 넣었던 걸 못 넣은 게 많았어요. 그거에 대한 보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나즈리드 선수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는 레이커스도 깼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즈리드 선수의 분발이 필요할 것 같고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에는 스몰 라인업의 위력을 받기 때문에 스몰 라인업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리고 루디 고베어 선수가 나왔을 때 매치업 헌팅하는 건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뭐 과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네소타는 이제 1차전의 패배의 원인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을 만약 OKC가 가져간다면 시리즈 전체 판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도 일단은 미네소타는 적지에서 2패를 안고 그래도 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안을 삼아야 되겠고요. 일단 목표는 원정에서 1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정에서 1승을 거두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1차전에서 안 됐던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의원이 예상하기에 2차전에 뭐 가장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변수가 있다면 2차전 변수는 역시 나즈리드 선수의 그 외곽이 살아나느냐. 득점. 네. 사실 벤치 자원들이 미네소타가 더 낫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식스맨상을 탔던 나즈리드 선수가 있고 단테 디빈첸초 뭐 이런 선수라든가 니킬, 알렉산더 워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로테이션을 돌리는 선수의 수는 적을지 몰라도 질이 더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벤치의 분발이 좀 필요한데 특히 리드 선수의 활약. 나즈리드가 1차전에 27분 46초 뛰면서 4점. 난 프린트가 잘못됐다. 그 4점이 다 4쿼터에 그러니까 승부가 이미 갈린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뭐 어느 경기나 그렇지만 해야 할 선수들이 해주지 않으면 사실 그 해법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1차전 보시면서 양팀 감독들의 어떤 경기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특징적인 점들은 없었나요? 역시 그 OKC 데그널트 감독은
변칙적인 그 전술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덴버와의 7차전에서 알렉스 카루소가 그 요키치를 막는 이런 수비는 아무도 생각 안 했던 거고 7차전에서 그런 수비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감독이 되게 강심장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보면은 그 스몰 라인업, 그러니까 우리 빅맨이 파울 트러블에 걸렸을 때 빅맨을 투입하지 않고 슈터를 투입하면서 경기를 뒤집는 거 이런 거는 정시에는 많이 보여준 거고 그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뭐 오늘 보면 뭐 아이사이아 조라던가 뭐 케니치 윌리엄스 그리고 케이든 월러스 다 자신의 몫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오클라호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농구는 뭐 우리 KBL 리그도 뭐 창원 LG의 우승으로 끝이 났지만 NBA나 KBL이나 보면 1, 2쿼터는 제가 볼 때 진짜 맛배기 같아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끝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죠? 예. 특히 그 OKC는 사실 이게 정규 시즌에서 나왔던 거지만 디플렉션 1위예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21.9개로 1위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턴오버에 대한 득점이 31대 10, 21점 차. 이게 턴오버에 대한 득점으로만 나온 거예요. 사실 턴오버 한 다음에 속공 이게 제일 쉬운 득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보정을 반드시 핀치 감독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턴오버에 의한 실점을 하는 팀은 그 제일 아픈 실점 아닙니까? 그 턴오버를 아마 다 비디오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중에 특히 랜들 선수를 그 엘보우 지역에 세웠을 때 나왔던 턴오버 3개 그것을 아마 위치 조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스몰 라인업이 나왔을 때 우리는 빅 라인업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도 스몰 라인업으로 맞서서 맞불 작전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KBL 얘기했지만 참 LG가 3연승 이후에 3연패 그리고 7차전에서 승리. LG가 창단 이후 첫 우승이죠? 28년 만에? 그렇죠. 네. 준우승만 했었던 팀인데. 그렇죠. LG가 사실 원년 멤버는 아니고 그 다음 시즌 멤버잖아요. 그동안 우승을 계속 못하다가 드디어는 우승을 했습니다. 야구는 29년 만에 우승을 하더니 농구는 28년 만에 우승을 했어. 어쨌든 뭐 잠깐 빗나간 얘기지만 LG의 우승 창단 이후 첫 우승 축하드리고 글쎄 이제 2차전이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1차전의 승패를 통해서 강점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제 찾았단 말이죠. 2차전의 향방이 전체 흐름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승부가 기운 다음에 아마 그 핀치 감독이 4쿼터에 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공을 잡아서 더블팀도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거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근데 이것도 쉽게 깨더라고요. 션놀 이후에 제이 윌리엄스의 덩크 나오는 장면 이런 거 보면은 핀치 감독은 머리가 조금 아파질 것 같아요.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 너무 잘했고 심판들이 불어주기 시작했거든요. 파울을 불어준다는 것. 신나지. 그러면은 알렉산더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참 알면서도 당하는 게 스포츠잖아요. 농구고. 하여튼 2차전 지켜봅시다. 미네소타와 OKC의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이야기 가볍게 또 해봤습니다. 2차전 리뷰도 해주실 건가요? 뭐 매일매일 해주실 거죠? 2차전도 오늘 많이 보시면 들으셨죠? 해야죠. 많이 보시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사실. 자, 2차전 경기 끝나고도 리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길 위원 캐스터 임용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